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내란과 관련된 이야기, 요게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또 다뤄봐야 되거든요. 지금 함께 하시죠. 세계로 뻗을래요.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승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교시가 사실은 다룰 내용이 훨씬 더 많아. 1교시보다. 너무 많아. 그리고 되게 다 중요해. 예, 그래서 빨리빨리 좀 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도를. 네, 일단 첫 번째 우리 그 계엄 포고령 관련해 가지고 이 원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원본을 지금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원본이 왜 없어? 원본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혹시 보시면 이 저도 파고 있었는데 보니까 추미애 의원도 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그날 그 밤에 그 벙커에서 보낸 그 경찰서하고 이렇게 다 보낸 것들이 사본 그냥 팩스만 있고 그러니까 원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물이 없어요. 계엄 선포하고 이게 경찰청으로 팩스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됐는데 그 원본이 있으니까 팩스를 통해서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원본은 지금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보냈는지 보낸 수신자도 없고요. 수신자도 송신자 없고. 보낸 사람도 그러니까 송신자도 없고. 받은 사람은 있는데 보낸 사람이 없고 원본이 없습니다. 그 추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은 왜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누군가 어디 숨겨 있거나 아니면 확보했거나 공수처나 아이들 확보했거나 아니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여인형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전부 파기했을 때 이걸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기했다면 이건 이 자체로 굉장히 큰 범죄가 되죠.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게 이제 최악의 경우입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추적해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수사기관 어딘가에 가 있을 혹시라도 근데 파기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파기했으면 7년 이하? 예. 이게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파기 자체가.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상목에게 윤석열을 통해서 쪽지가 건네졌다는 건 이제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쪽지가 건네졌거든요. 과연 그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게 또 굉장한 포인트거든요. 그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다뤄졌는데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상이 있었고요. 그 문서의 내용 간략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제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뭐 재외공간 생각나는 대로라도 재외공간이란 단어만 기억나고 뭐 아주 상세한 게 아니라 서너 줄 그냥 줄글처럼 돼 있어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들고 나오지도 않고 놓고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 있으면 했을 그런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아니 근데 목소리 많이 들리죠? 많이 들리죠? 아니 얼마나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충격적이라서 별 내용이 아니라서 두고 왔다. 근데 뭐 일단은 저거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최상목은 3일간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중요한 걸 그 상황에서 재외공간이라는 단어만 기억나. 여기 보면 뭐냐면 서너 줄에 글로 됐는데 그걸 다 뭐 기억 못하고 단어 하나만 기억한다는데 이거를 추적해 보면 이거 같아요. 오늘 어제죠. 블링컨하고 조태열이 만났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묘한 논란이 있었어요. 기자가. 그거 이따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 태도를. 왜냐하면 태도가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랬냐면 조태열은 사실 그날 자기가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 적극적으로 쫓아가면서 한미 관계 망친다고 얘기했던 당사자라고 얘기했는데 계엄을 반대했다. 그런데 보시면 뭐냐면 오히려 그 블링컨은 굉장히 실망했다.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반해서 조태열 장관은 한국
법적인 상황을 맥락을 모르고 민주주의 이론을 그냥 갖다 댈 수 없다 이 같은 궤변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옛날에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된다는 독재를 정당화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적 맥락을 봐야지 오히려 방어 논리를 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날도 사실은 이 저기 속에는 저는 그거하고 뭘 연결시키냐면 기억나시죠? 유창호 그렇죠. 뿌렸던 거. 그 외신 기자들한테 계엄은 불가피했다라는 것을 뿌렸죠. 대통령실에서 받아서 이틀 후에 뿌렸는데 그 원본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을 받았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날 메모로 받은 거는 네가 가서 제외 공간 아니면 여기 있는 대사들한테 계엄의 합당함을 알려라 한 거예요. 태열아,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엄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여론 너가 제대로 좀 관리해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던지 놓고 왔던지는 모르겠지만 받았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로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건 좀 약한데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최상목이의 그 쪽지 내용에 비하면 약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충격받는다고요? 무슨 충격을요? 아니 그러니까 얘 그 조태열이도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을 그렇게 전부 다 얘기하는 걸 가지고 계엄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뿌리라고 했으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약해요. 아니 왜냐면 최상목이는 완전 국헌문란 정말 심각한 내용이잖아. 더 파셔야 될 것 같아. 조태열이 우리 그냥 넘어가지 않아. 기다려라. 조태열이 요거는 요 정도로 일단 잠깐 하고요. 자 블링컨 가기에 앞서서 우리 부승찬 의원님. 이거를 저희가 그동안 못 따라가지고 정말 계속 찝찝했어요. 뭐냐? 저는 계속 문제 삼는 게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외환 유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게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직접 지시를 내서 무인기를 통해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뿌렸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근데 대북 전단을 뿌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군사작전적인 행위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비선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게 안보실이라는 거고 비선. 작전 지휘 체계를 통하지 않게끔 그리고 합참에서 검열이 오면 모두 숨겨라. 이런 내용까지 제보가 있고요. 그리고 대북전단과 대북전단 풍선과 무인기가 한 세트예요. 저희는 별도로 봐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대북전단을 군에서 만들어서 뿌리고 10월 11일 날 북한에서 발표하자마자 그 대북전단 그 사진도 공개했잖아요. 같이 삐라통에 넣어서 북한에서. 그거를 심리전단에서 갖고 있었고 전량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단에서 풍선을 이용해서 뿌리고 대북전단을 그다음에 무인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지휘체계를 합참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 부위가 직접 지시해서 안보실이 주도했다라는 거가 핵심이다. 포인트가 하나고요. 일단 그러면 왜 안보실은 국방부라든지 합참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요? 북한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공소장들을 한번 보세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박안수, 곽종군, 여인영 이런 것들을 정독을 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오물풍선하고 북한의 도발, 그다음에 북한과 동조한 민간인 세력들이 서울 시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테러, 동시다발적 테러 이런 것들을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대기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다음에 여인영은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통신 축선상에 다 대기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저는 원점 타격 지시,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가 사실일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합참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원점 타격 계획 내놔라. 와서 설명을 했어요.
있다 없다 말씀도 못 드리겠다. 이러고 갔어요. 저희는 제보를 받고 문서 제목까지 다 확인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그리고 이제 특전사령관이 707 특임대장한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테러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HID하고 연결되잖아. 또. 그렇지. 근데 이제 공소장에는 그렇게만 써놓고 주목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추적하고 있는 게 이제 무인기, 그다음에 대북전단도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저희를 고발했잖아요. 네, 이번에 고발했습니다. 무인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어요. 북풍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한 거예요. 지금 국가안보실 코앞까지 가 있어요. 지금. 본인들한테 가면 제보자들이 입을 막아요. 실제 입을 닫고 있는 제보자가 있어요. 자, 이메일을 통하고 페이스북, 페이스톡을 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꾸 바꿔가면서 제보를 받았었는데 연결이 안 되죠. 지금은 고발한 이유로 보안 조사를 하겠죠. 근데 고발했으니까. 아무튼 이번에 이제 저 고발을 했는데 국가안보실이 고발한 것은 무인기를 안 보냈는데 왜 너네가 보냈다고 했느냐가 아니라 북풍. 너네 왜 자꾸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닌데 왜 자꾸 너네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얘기하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무인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리고 나서 30분 만에 문자 공지가 나와요. 대변인실 명의로.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로.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고발한 거거든요. 13명을.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안보실 코앞까지 갔고요. 오늘 또 정동영 의원이 또 충격적인 걸 제보를 하잖아. 얘기하잖아요. 미국 대사가 와서 의장을 만나는데 어제 의장을 만나요. 만나는데 다 계엄 당일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교부, 국정원, NSC 다 연결 안 되는데 다음 날 김태호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계엄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골든버그 대사는 이거에 충격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골드버그가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잖아. 그래서 안보 라인을 다 전화를 했어. 당일에 전부 다 안 받더래. 그래서 이 뭐야 왜 전화 안 받아? 라고 하루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12월 4일에 김태호랑은 연락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계엄이 해제된 이유야.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호가 이번 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골드버그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제가 운영일을 할 때 김태호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교육시키겠다는 말을 했었어. 그다음에 대통령과 관련된 외교 안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작성한다고 운영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 최상목부터 시작을 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메모를 주잖아요. 또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메모를 줬잖아요. 자 이거 윤석열 같이 멍청한 머리에서 나올까요? 그리고 김용현이 국방만 하는 김용현 머리에서 나올까요? 그러면 다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팀이. 그래서 제가 줄곧 주장하는 게 지금 행동대원들만 좁히고 있잖아요. 지금 군인들만. 자 군인들은 큰 그림, 큰 기획자를 봐라. 지금 이거 기획 없이는 안 돼요. 기획 없이는 안 되고 무인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제보가 다 그거 아니에요. 합참이 검열 오거나 합참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쪽지 일일이 관계부처 장관들한테 계엄과 관련한 쪽지를 다 넘겼어. 윤석열이가 요거 계엄하고 나면 조태열이 이런 역할하고 이렇게 했겠어? 홍장원도 보시면 제가 김준영 우리 의원님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야 계엄하니까 누구누구 체포해 여인형이 전화 갈 거야. 그렇게 못해요. 홍장원 1차장도 전부 사전에 개입이 있었던 저도 거예요. 그래서 기획팀들이 국정원하고 안보실하고 또 검찰 여인형이 얘기했던 검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획 단계에서 윤석열이 가장 믿는 조직은 검찰이에요. 군이 아니라고요. 검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국정원, 국가안보실을 필두로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 기획팀을 다
조사해야 아, 부승찬 좋은데요. 아니 좋은 데가 아니고. 아, 아니 고발당하기 좋다고. 근데 보시면 우크라이나부터 전부 다 기획한 거잖아요. 근데 빠져있다는 보면 그날 확실히 물리적으로는 이 사람은 회식 중이었어요. 그러면 알리바이를 이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이 사람 얘기를 해요? 김태호. 아유, 그 얘기를 하시네 또. 그런데 그거는 같이 가야죠. 저 혼자만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동료가 있어야 조금 이상해지는데 포토라인에 설 때도 동료 있으면 좀 뿌듯해요. 김태효는 기자랑 밥 먹었습니다. 이 알리바이를 마련한 가짜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책임에서 벗어난 아주 교묘한 전략까지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김태효는 밥 먹었습니다. 기자랑.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제보받은 거는 뭐냐면 그때 골드버거 오늘 지금 공항을 떠나면서 또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뭘 물었냐면 상종 못할 말 했다는 게 사실이냐. 또 물었어. 또 물어서 피해서 말했는데 지금 어제 사실은 방금 인용하신 그 우원식 의장님 만날 때 정동영 의원이 발표한 게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버거는 굉장히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이례적일 정도로 도저히 한국의 정부의 비상계엄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오히려 저기서 훨씬 더 우물쭈물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이 공범들이 실제로는 미국의 이 비판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갔던 게 그냥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비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 좀 슬프기도 하지만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을 옆에다 세워두고 윤석열을 그냥 두들겨 패버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뢰를 보여줬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So we had serious concerns about some of the actions that President Yoon took. We communicated those directly to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we have tremendous confidence in the resilience of South Korea's democracy, in the strength of its institutions, and in the efforts that it's making to work through those institutions,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to resolve differences and to do so peacefully. 윤석열은 그냥 박살 내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한다고 명확하게 또 밝혔는데 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 다음이 이거 진짜 재밌어. 뭐냐면 요 얘기를 딱 뉴욕 타임스 기자가 앞에서 듣고 있어.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야 블링컨 너하고 바이든이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옹호자라고 너네가 엄청 추켜 세웠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너네 윤석열이가 그렇게 비민주적인 이상한 애인지 몰랐어 너? 이제 와서 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라고 그냥 면전에 대다고 때려버립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 러시아, 중국이라는 독재자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했다고 얘기했죠.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Mr. Secretary, it's appropriate you just spoke about the importance of democracy on the 4th anniversary of the violence of January 6th in the U.S. I'm wondering, you and Mr. Biden both hailed President Yoon as a champion of democracy, and you allowed him to hold the third Summit for Democracy here in Korea. Why were you and President Biden both blindsided by his anti-democratic power grab? And do you regret placing your earlier faith in Mr. Yoon? When a country, whether it's ours or Korea, faces a challenge, the measure is how we respond. And again, as I said, the response that we're seeing and that we expect to continue to see is one that is peaceful and fully consist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앞부분을 좀 이제 답을 생략을 했는데 굉장히 당황해. 뉴욕타임즈 기자가 야 너 몰랐어? 이렇게 하니까 야 다들 그런 위기는 맞이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잘 해결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이 여기 진짜 재밌습니다. 조태열 장관에게도 뉴욕타임즈 기자가 야 대단합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야 왜 윤석열이는 나 윤석열이 이해가 안 가더라. 너네는 매일 입만 떼면 북한 욕하고 러시아 욕하고
중국 욕하면서 왜 윤석열이는 북한과 중국의 독재자랑 똑같이 행동하냐?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이놈들아. 좋다 질문. 질문 좋잖아. 질문 좋다. 근데 거기에 대고 조태열이는 무슨 답을 하는데 난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도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When Mr. Yoon, your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based on accusations of subversive forces in your own country, he appeared to be adopting strategies similar to the ones that autocrats in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use to stay in power. Why has your head of government gone in the same political direction as your national enemies and rivals? And how are you dealing with the tensions this has created with the United States? Thank you.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시려면은 일반적인 그런 맥락보다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어떤 정치 문화 그리고 한국이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를 이룩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모범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미처 탐지하지 못했던 그런 취약성을 안고 내포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지? 이게 나름대로 이해가 어렵다. 정리를 한 건데도 이 정도야. 원본을 보면 사실 매우 모욕적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권위적인 문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김태효가 했던 말과 똑같아요. 계엄은 불가피했다. 그거죠. 왜냐하면 이제 특수한 한국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니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해 못하는. 우리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제 맥락상 보면 그러니까 맥락은 그렇긴 하죠. 그렇잖아요. 한국을 내려 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외교부 장관까지 해. 외교부 장관이라 할 걸. 저거 보니까 진짜 아무나 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수준 너무 낮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좀 잠깐만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광훈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뭐 하나 왜냐하면 영킴이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공화당이 있습니다. 브레드 셔먼이랑 다른 분이죠. 다른 분인데 이분은 태극기 세력의 주장을 거의 미국에서 대변하는 분이고. 영킴이. 그리고 지금 더 힐에다 뭘 기고했느냐면 지금 내 탄핵을 하는 세력들이 한미일 그리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영킴이 뭐라고요? 신분이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의원입니다. 의원이야? 하원 의원입니다. 하원 의원인데. 그런 발언을 하고 앉았어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파라 외국인 로비 등록법이 있습니다. 근데 정광훈은 영킴을 움직여서 미국의 법안을 좌절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영킴은 오늘 아까 더힐에다가 그렇게 얘기해서 본격적으로 마치 탄핵하는 세력, 여기에 지금 탄핵 반대 세력, 그다음에 내란 수계 세력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미국 정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영킴은 정광훈이랑 뭐 접점이 있는 거예요? 접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광훈은 그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만약 가면 영킴은 이거는 미국에서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뇌물을 받았고 원래 외국으로부터 정치연금 못 받게 돼 있고요. 근데 정광훈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거를 마치 증명하듯이 지금 그런 기고를 하고 그런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의 관계는 2023년부터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훈의 주장과 영킴의 지금 발언이 주장이 똑같고 방향이 같아 지금. 그런데 그 사이에 정광훈의 주장에 의하면 동거래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법안을 좌절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의 법안 좌절시키고. 그게 평화법안입니다. 그게 평화법안이고. 이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결국은 로비와 관련돼서는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데 영킴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누구죠? 우리 석자 했던 여성. 뭐 랜디 킴인가? 뭐. 갑자기 생각하는데. 뭐 있었지.
그 연구자 그 박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신고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등록을 안 했다는 거고. 그래서 영킴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수미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평화법안을 만들려고 미국 의원들에게 300만 달러를 줬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오히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영킴 의원 통화를 통해서 종전선언을 막아냈다. 이건 좀 심각합니다. 아까 그거보다 로비보다 더 뭐냐면 결국 그 미국의 법안에 개입해서 그것을 좌절시켰다고 지금 얘기하는. 아니 근데 정광훈이 어떻게 이 사람이랑 연결이 돼요? 근데 조금 또 심각한 게 있습니다. 지금 더 봐야 되는데 미셸 스틸이라는 또 한국계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초선을 했다가 재선에서 604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이분이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분도 거의 태극기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요? 네, 미셸 스틸이라는 분입니다. 아 대사로 온다고요? 네, 대사로 지금 강력하게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 극우적인 인물들이 오히려 여기에 주장을 미국 정계에다 트럼프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요? 와 심각하네. 요거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아 정광훈 뭔데? 진짜 뭐야? 아 진짜 뭔데 정광훈? 와 진짜 이 국격이 아예 없어. 국격 자체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걸 다뤘지만 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